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오늘 시장이 날씨 같아요. 출근길에 비도 엄청 쏟아지고 네. 하던데요. 조금의 차익 실현,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네. 빅 이벤트이긴 한가 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아무래도 짙게 작용을 하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또 시장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형 이벤트가 있고 그게 어떤 방향성이 너무너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게 속보가 아니라 우보로 천천히 가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시장 상황 이렇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면서 흐름도 좀 보시는 거. 그다음에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두루두루 한번 기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보고서 같은 것들 한번 두루두루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 중반인데요. 이 시점에 어울리는 전략 오늘도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구간 주요 이슈부터 네. 살펴주시죠.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지수 하락폭이 이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 코스닥도 0.56% 정도니까 사실은 그냥 관망하는 정도다. 강보합, 약보합, 보합권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 테마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제거하라고 건설 쪽 사실은 이게 세 가지는 묶어서 볼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일 밑에 항공주 색깔이 참 오래간만에 이 파랑 색깔에서 빨간색은 아직은 아닌데 핑크색 근처까지 살짝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 얘기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충전 계속 괜찮고요. 대왕거래도 오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 게임주도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였던 콜드체인, 진단키트, 코로나19 음악병실 이 네 가지 섹터는 묶어야 되겠죠. 여기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여러 섹터들 가운데 어제부터 뭔가 약간의 분화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었다. 강한 쪽은 강했는데 약한 쪽은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콜드체인 관련해서 한 번 더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이런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동안 급등한 데 따른 쉬어가는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좀 안 좋고요. 충전하고 따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비만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조금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은행, 보험도 오늘 금융주들도 조금 오늘 부진합니다. 은행이랑 보험,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기사에서 증권사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하반기에 AI를 대신할 주도주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밸류 관련돼서 주주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여기에 당연히 실적이라는 이 수치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 금융주들 뒷받침을 하고 있는 강세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조선주도 조금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오늘 간만에 다시 해리스 부통령 테마가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 중입니다. 이틀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틀째 상황이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가장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전 대통령, 그다음에 미셸 오바마 이 두 대통령 부부가 출격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실은 해리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공헌을 했다, 가장 큰 역할을 배후에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 안팎의 이런 사퇴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계속 버티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을 제공했던 사람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얘기는 나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썰치고는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아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뭔가 좀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도 없잖아 있었는데 전당대 이틀째 전격 출격을 해서 두 부부가 모두 연설을 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을 적극적으로 좀 후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유색 인종들의 지지표를 끌어오는 데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도 한번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는 정책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더 민주당스럽다, 좀 더 진보적이다, 조금 더 뭐 좌파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들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에머리지, 오성 첨단 소재, 파일 약품, 우리바이오, 한국 PNC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에머리지가 오늘은 23%까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머리지 이 회사를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이게 미국 회사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상장한 미국 회사라고 합니다. 상장한 지는 이제 꽤 됐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의류 관련된 사업 부문하고 카나비지 그러니까 이제 대마초죠. 이쪽 사업 두 가지가 큰 이제 주요 사업 부문이고 이제 역시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이 대마초 합법화 관련된 수혜주다. 근데 이제 에머리지가 다른 우리나라 뭐 밑에 있는 회사들과 좀 차이점이라면 이 회사는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마초를 직접적으로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머리지 23%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회사들, 많이 들어보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크라 제건조 건설주 이 두 개를 묶어서 건설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일단은 국내 이슈, 해외 이슈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 건데 국내 이슈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 역대 최대 수준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88 대책에서 수도권과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올해 내년에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역시 또 중요한 거는 민간 분야도 민간 분야이지만 이 집값이 워낙에 올라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공공 분양분 또는 정부가 공공으로 공급하는 물량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분양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기존에 있는 뭐 빌라라든가 다세주택을 LH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이 신축 매입임대 이런 부분들, 구축 매입임대 이런 부분들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집값이 급등을 하고 일반인들, 특히 서민들이 집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주거 문제가 사실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큰 방향에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 관련이 좀 있고 건설주들 그 종목도 아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HD 현대산업개발 9% 가까이, 삼부토건 8% 가까이, DL 옛날에 이제 대림이죠, 대림건설이죠, 4% 가까이 이렇게 4% 넘게 이렇게 GS 뭐 DL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었죠. 주가 조작 논란에다가 감사의견 거절까지 받아서 거래 정지가 풀린 지 며칠 안 됩니다. 풀리고 나서 첫날이 이틀 전인데 그때는 하한가였고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제 7%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8% 가까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주 잠깐 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늘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이유는 원래 무소속이었던 케네디 이 후보가 사퇴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오면서 사퇴를 하고 트럼프 쪽으로 붙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지율이 4% 정도 되거든요. 이 케네디가 가문의 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케네디 지금 무소속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 쪽에 붙어서 만약에 이 4%의 지지율이 트럼프 쪽으로 온전히 다 이동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재선 가능성에 상당히 큰 힘이 될 수도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뜰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SY 스틸텍 3부터는 여기도 또 오죠. 아까보다 또 그새 또 올랐네요. 8% 넘게 오르고 있고 인디에프, 현대 에버다임, SG,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늘상 거론이 되는 이런 기업들 이름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이 또 새롭게 좀 올라오면서 16%가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콜드체인 오늘 뭐 하락은 하긴 합니다만 지금 추세가 뭐 그 전반적인 테마가 죽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를 좀 점검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드체인 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사 들어가 보죠. 예. 어제 제가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제 이제 전국에 다음 주부터 전국에 공급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가 이제 어제 가장 강한 상승,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은 물론 콜드체인이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음압병실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고 낙폭도 비교적 큰 편이긴 합니다만 또 진전된 기사는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도 755만 분을 확보를 해서 10월 달부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령층이죠. 고령층이라든가 기저질환 있는 분들 이런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 정부가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치료제하고 백신까지 다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공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10월 접종이니까 아직 시차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치료제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공급이 된다고 하고요. 일단 이게 확산 속도가 좀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계약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어린이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조금 이제 그 추석을 전후로 해서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 백신 쪽 이 얘기도 그때 가서 또 변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가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는 한 이 코로나 관련된 테마는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새로운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 시간 통해서는 처음 인사 나눠주시는 건데요. 네, 잘 맞습니다. 부탁드리겠고 네. 오늘 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좀 줄어드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엠폭스다, 뭐 지금 이제 뭐 코로나다, 뭐 이런 특징적인 네. 내용이 좀 나올 때마다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 자체는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단기적으로도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 위주의 접근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섹터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어요. 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시장으로 한 2조 원 정도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2조 원 정도 들어왔고 지금 8월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카운트를 했던 부분들이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2,500억이 조금 안 되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량은 계속 들어오는데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만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는 이제 업종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냐?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2022년도에 11월 달이었죠. 11월 달에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좀 AMD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주들을 매수하기 시작한 게 2023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거기에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23년 1월 달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뭐 적자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그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렇다면 AI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글로벌 넘버원인데 HBM 같은 경우에는 넘버원이 어디냐? 바로 SK하이닉스였죠. 거기에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이제 움직여주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였고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의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작년 주가 흐름들 한번 보십시오. 계속 올라갔어요. 점점점 조금씩 그것도 횡보하면서 조금씩 올렸다가 레벨업했다가 또 횡보했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 흐름들이 좀 더 강했던 부분들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ING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전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량 중에 80% 이상이 전부 다 삼성전자면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근에도 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M7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의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 상승이 워낙 좀 강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해외 증시 쪽에서의 M7이 조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조금 조정받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촉발한 그 AI가 촉발한 관심과 시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단기적인 좀 조정이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대형주 위주로 네, 반도체는 맞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소부장 패키징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그러면 돈을 버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들이 또 돈을 벌게 되면 그 낙수 효과로 또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실적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선단 공정 쪽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패키징 쪽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금 HBM도 지금 현재 관심도가 뜨겁고 그에 대한 마진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지만, 지금 D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쪽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용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서버용, 예를 들어서 서버용 DDR5도 마찬가지고, 네. 서버용 지금 이제 SSD도 마찬가지고, SSD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기업용 제품이 최근에 80%까지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실적 전환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하반기에. 이런 관점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매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너무 매크로에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기관 쪽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우리 기관 쪽도 조금씩 물량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적극적인 게 이제 투신 쪽이라든가 연기금 쪽 자금이 조금 적극적인데 안타깝게도 금융투자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얘기 나온 김에 좀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선단공정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네. 거기다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IMT를 비롯한 FS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선단공정에 있어서의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쪽이라든가 그리고 그 ALD 쪽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LP, CVD 관련된 장비 쪽도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다 만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네. 패키징 쪽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페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들 종목들 또한 패키징 쪽도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HBM이 지금 이제 5세대까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HBM5 24단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보드가 지금 현재 최근에 5세대 같은 경우에는 HBM3 8단, 12단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탑을 쌓듯이 계속해서 레이어보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적층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2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업황 호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AI 하드웨어 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35%의 고도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단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패키징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물론 이제 D램 수요라든가 SSD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HBM 관련해서는 무조건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략 챙겨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요. 꼽아주신 쪽을 보니까 보톡스예요. 왜요? 이 네네. 시점에요? 네, 보톡스 요즘 필러 관련 회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의 이제 OP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대략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높게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나와요. 그 정도로 상당히 그 고마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필러라든가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아니면 거의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라든가 남미 쪽 그리고 북미 시장도 지금 현재 공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올해 성장성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좋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퀸텀 점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톡톡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 방울만 우리가 먹더라도 치사량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인데 이 부분이 허가를 받는데 각 나라마다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게 보면 보통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요 그 서류를 가지고 보통 신약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보통 이제 서류 제출하고 이래 이상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고 우리가 성공했다.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서류를 내밀게 되면 거의 판매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톡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요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되면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OECD에 시장들이 들어가는 다 뚫린다. 그렇죠. 시장이 뚫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이 대략적으로 350%죠. 3.5배니까 350%의 엄청난 매출의 킹덤 점프를 보여줄 거고
그만큼 매출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30%가 넘어가고 있고 뭐 많이 나올 때는 4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뭐라 해야 되나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네.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들이 보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뭐 대웅제약도 있고 메이톡스도 있고 휴젤도 있고 파마 리서치 이 네 회사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회사들이 올해도 좋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승 흐름도 좋지만 여기서 만족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50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보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거의 저는 5배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5배 이상이라는 건 500% 상승이죠. 그 이상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5,000원, 3만 원 할 때 많이들 매수를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좋아질 거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차익 실현하는 시점이 보면 거의 100%, 200%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도 넘기지 못하고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150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10만 원대, 20만 원대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150만 원까지 피크를 좀 찍는 흐름들이 좀 나아졌는데 그런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톡스 필러 시장을 잡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그 정도의 상당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보톡스 필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52주 신고가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조정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동평균선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시청자분들 좀 더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게 파마 리서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마 리서치를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최근에 좀 한 3, 4개월 좀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수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 시장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데도 불구하고 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중간중간에 차익 매도 물량도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여주겠지만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될 정도로 추세적으로 꺾이는 흐름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15일 이동 평균선 이하로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일 이동 평균선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소위 생명선이라고 하죠. 하지만 1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헤지펀드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쪽 기관 쪽 펀드 매니저들이 기준점을 잡는 게 보통 보면 이제 15 이동 평선을 많이 봅니다. 단기 상승 흐름이라든가 실제 강력하게 나와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5 이평선을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기관 물량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되자면 15 이동 평균선은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승 추세는 물론 상승하다가 쉬어가는 이제 횡보 기간적인 조정 구간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다시 재상승하기 위한 N자 상승 파동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저희 아까 휴젤도 같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휴젤도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주시겠어요? 네, 휴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많은 실적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는 또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고, 남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아랍권에 있으신 이제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보통 보면 눈 빼고는 다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가리는.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시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필러나 보톡스를 그렇게 많이 이용들을 많이 한답니다. 중동 쪽에서.
최근에 그게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전에는 필러와 보톡스를 몰라서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예뻐 보이는데 물론 이게 뭐 밖에 나갈 때는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남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수요가 옛날과는 다르게 중동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휴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5일선이 지금 이제 28만 원 정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인데 3조 6천억 정도면 앞으로 성장성 대비해서는 매출의 어떤 큰 성장성에 대비해서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조 6천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0조 이상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대표님은 스타일이 굉장히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스타일이군요. 저희 셋이 부분을 많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 보톡스 관련해서 시장이 더 크게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업체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 차트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파마리서치와 함께 휴재일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공약주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요즘 뭐 가는 말이 잘 날리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좀 상당히 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로 했던 목표 수주량보다 지금 현재 122% 정도 오히려 상반기에 100%를 뛰어넘는 수주를 보여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들은 지금 수주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상반기에 약 50% 정도를 목표를 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수주 물량이 강하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오션도 지금 미국의 미 함대의 MRO 사업의 진출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노이즈는 아직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저도 아직 좀 접근할 시기가 조금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조선가가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그 화학 제품들 보면 이제 PC선이라고 하죠. PC선이 원래 좀 돈이 좀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BC선이라고 하는데 이 BC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돈이 크게 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수주를 내도 거의 똔똔하든가 그렇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 저는 아무튼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HD 현대 그룹을 봐야 되고 그중에서 HD 현대 미포 다음 달에 리밸런싱에 있어서의 한번 지금 중형주지만 대형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HD 현대 미포를 보자라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조선주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오늘장 공략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장 공략주를 제가 삼성생명을 좀 가져왔어요. 삼성생명이요? 네네. 삼성생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삼성생명이 요즘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에 대한 최근 들어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도 너무나 좋게 나와주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TSR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KRX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주 환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 정도 나옵니다. 33%에서 36% 정도 나오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90%가 넘어서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보험회사들이 특히나 보험회사들이 증권사들, 금융회사들 중에서도 증권사들보다도 더 많은 두 자릿수
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고요. 뭐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어필을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 저는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좀 땡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혹시나 신규 좀 매수 좀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매수가는 뭐 9만 5천 원, 9만 5천 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저는 매수하셔도 뭐 걱정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1만 원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혹시나 동사가 9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9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박수범 대표의 공략주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주주로 지분가치 상승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최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가 9만 5천 원 이하에서 접근 좀 가능하다고 봤고요. 목표가 11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TV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 기업들을 탐방을 하고 CEO나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서 회사 얘기 들어보고 향후 전망, 그리고 장단점 뭐 이런 걸 잘 파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은 기자와 함께 기업 인사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번에 다녀오신 데가 나인테크예요. 맞습니다. 보니까 저도 좀 미리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전고체 쪽에 요즘에 그 지난번 인천 청라 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전고체 관심 되게 많잖아요. 그런 요즘에 되게 핫한 그 어떤 트렌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테마하고 딱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오늘 이 나인테크에 대한 이지은 기자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간단히 뭐 전고체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 기자가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네. 회사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나인테크는 2006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설립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사업으로 열전 소재와 폐배터리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오면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리포트 내용을 같이 보시고 리포트 내용을 또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부품 장비 기업 나인테크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국책 과제에 선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힘을 보탭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우수한 이온 전도도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낮아지고 배터리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번 과제에서 나인테크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극 시트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 완료 시 온도가 변동하는 극한 환경용 배터리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일은 이달 말이며 국책 과제는 2028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조립 장비를 이제 같이 개발할 기회가 있어서 LG랑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 장비에 장비를 넣으면서 파일럿부터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저희 메인 주력 사업으로 일단 발전을 해왔습니다. 롤툴 기술로 이제 조립 장비, 라미엔 스태킹을 제작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이제 G스태킹에 비해서는 되게 뛰어나고요. 장비 공간도 훨씬 이제 컴팩트하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인테크는 라미네이션과 스태킹 공정을 합친 라미 스태킹 공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라미네이션은 음극과 양극, 분리막을 장비에 끼워 풀어헤친 뒤 전극을 합지하고 일정 크기 셀로 자르는 공정입니다. 스태킹은 일정 크기로 잘린 셀을 층층이 쌓는 공정을 말합니다. 지난해 LG전자와 1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2차 전지 장비가 이끌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672억 원, 영업이익은 4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손실 31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나인테크는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나인테크는 열존소자 연구와 생산을 위한 3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미래 먹거리로 키워왔습니다. 열존소자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열을 식히거나 가열이 필요한 모든 제품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공정용 냉각 모듈, 우주선용 발전기, 가전 등에 쓰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워낙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데, 국내 이제 대기업 연구소랑 이제 소재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그 칠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기식 칠러로 바꿀 때 열전 소자가 필요한 부분을 좀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효과는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인테크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나노 다결정 공정이 적용된 열전 소재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단결정 소재 대비 성능과 수명이 높아 회사는 향후 열전 반도체 시장의 핵심 부품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인테크는 폐배터리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폐배터리 무방전 파쇄 장비를 공급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기차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결국 수명이 다하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2030년 뭐 그 이후로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 그때를 대비해서 그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이제 활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쓰는 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 경쟁력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들은 이제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한 부분이 있어요. 나인테크는 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쌍끌이 전략으로 경쟁력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예, 리포트 잘 보셨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내용을 좀 이지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를 시작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좀 열전 소재 얘기도 좀 나왔고, 폐배터리니까 되게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나인테크 주력은 뭐로 봐야 돼요? 주력은 2차 전지로 보시면 되고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 2차 전지 사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다네 뭐. 맞습니다. 2차 전지 조립 장비 중에서도요, 라미네이션과 스태킹 공정 장비가 주력입니다. 네. 이 라미네이션은요, 음극과 양극, 분리막을 장기에 끼워서 풀어 헤친 뒤에 전극을 합지하고 일정 크기 셀로 자르는 공정입니다. 스태킹은 이 일정 크기로 잘린 셀을 층층이 쌓는 공정을 말합니다. 특히 이 두 공정을 합친 라미엔 스태킹 공정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이 라미네이션 방식을 통한 배터리는 다른 스태킹 방식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과 수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LG전자와 1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LG 쪽에 납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라미네이션 장비하고 스태킹 장비를 별도로 운용하느니 이걸 한꺼번에 합쳐 있는 이 라미 스태킹 장비를 이용하는 게 경쟁력이나 수율이 낮다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도 더 그 장비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에 워낙 전고체 이 문제가 전고체 배터리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책과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과제 이 나인테크가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하실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네. 합니까? 나인테크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부의 국책 과제에도 선발됐습니다. 네.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우수한 이온 전도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요,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예. 또 배터리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과제에서는요, LNF와 나인테크 그리고 탈로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 과제에서 나인테크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극 시트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완료되면 극한 환경용 배터리 수요 대응이 가능해져서 관련 제품에서의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제 협약일은 이달 말이고요. 완료 시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이 산업 국책 과제 지금 들어간 회사들이 보니까 나인테크도 있고 CIS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던데 지금 이게 지금 정부로부터 이 국책 과제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네. R&D를 하는데 쓰면서 이렇게 이 개발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원금을 받죠.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마냥 정부가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제까지 뭐 네.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네, 일정은요. 국책과제 협약일은 이달 말에 진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과제 완료일은 2028년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이 열전 소자 쪽. 네. 이 부분도 아까 대표님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봤는데 네. 기술 이전을 받아서 좀 하고 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전망을 이 회사가 신성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뭔가 분명히 시장 캐파도 있고 하니까 간다는 걸 텐데 어떻게 네.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나인테크는 열전 소자 연구와 생산을 위한 수원 3공장 증설을 완료했고요. 아, 예. 그리고 여기에서 열전 사업부를 신설하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열전 소자는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아니고요. 반도체 공정간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식히거나 가열이 필요한 모든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가전 등이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나노 다결정 공정이 적용된 열전 소재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소재 대비해서 성능과 수명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향후 열전 반도체 시장의 핵심 부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열전 소자가 상용화된 제품은 화장품 냉장고, 그리고 와인 냉장고, 차량용에도 통풍 시트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열전 소자는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인테크가 이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2차 전지, 열전 소자 받고 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신사업이 이제 폐배터리. 네. 이것까지 마저 들어본 다음에 이제 실정이나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폐배터리 쪽 네. 이게 무방전 파쇄 장비 사업이라는데 참 표현이 되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어렵습니다. 네, 먼저 폐배터리 관련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네. 나인테크가 연화 신소재의 전환 사채에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연화 신소재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출했고 또 폐배터리 무방전 파쇄 장비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배터리를 파쇄하려면 배터리에 남아있는 잔류 에너지를 모두 방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잔류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전액 누출 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면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고 시간이 길어지면 또 대량 추출 등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상용화에서는 극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인테크가 이걸 한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하신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 이거를 자기네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인테크의 무방전 파쇄 장비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고 또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인테크의 파쇄 장비는 셀과 모듈을 극저온에서 얼려서 파쇄하는 장비입니다. 아, 예. 그래서 배터리 안에 잔류 에너지를 방전하는 과정에서 전해인 누출로 인한 화재 방지가 가능하고요. 작업자가 공정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 그래서 위험 부담도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지난해 8월에 이어서 올해 초에도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3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GS건설이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위해서 세운 자회사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파쇄 장비는 나인테크와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고요. 공정 시간을 170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인 점이 아이고.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생산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170시간이 걸리는 걸 1시간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100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나인테크 신성장 관련 이제 사업들 쭉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상장사니까 우리가 실적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종합을 해보면 2차 전지가 일단은 뭐 매출의 90%니까 이게 메인인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요즘에 워낙 또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나인테크는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실적은 개선세입니다. 작년 영업 손실이 약 30억 원대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4억 8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6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변동성이 조금 있는데요. 작년에 2차 전지 분야에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발생해 수익성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의 초도 비용이 발생한 영향도 미쳤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는 만큼 최대 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회사는 올해 예상 매출액으로 2,10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도 회사가 제시를 좀 하던가요? 추정치를? 네, 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좀 앞서 이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하나가 이 회사 이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건데 LG 엔솔의 의존도가 좀 높지 않냐라는 그런 좀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뭐 LG 엔솔 말고는 다른 데 납품한다는 얘기가 좀 없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나인테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주요 고객 1위 적게는 70%, 많게는 80%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2차 전지 사업 핵심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나인테크는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해 왔고 현재 국내 오창 공장과 중구 그리고 폴란드 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즘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도 있고 또 관련해서 어떤 극복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석주 사장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예. 2차 전지도 이제 캐즘이라는 뭐 일시적 정체 때문에 좀 약간 수그러들긴 했지만 사실은 금년까지도 되게 뜨겁게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자동차 시장은 뭐 반드시 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은
무한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LG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하는 뭐 건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다른 쪽으로도 컨택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고요. 그러니까 LG 의존도가 큰 게 뭐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은 열려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은 차츰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전 뭐 대표님 말씀이 사실은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인테크가 만드는 그 제품의 장비에 뭐 경쟁력이 월등하다 그러면 굳이 다른 데서 뭐 기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사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제품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은 대표께서 좀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요즘에 뭐 네. 계속 이 기자도 다녀오시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주주환원 계획 물어보는데 여기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네. 일단 기존 사업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주목했는데 관련해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예. 경제 상황이 계속 이제 어떤 투자 상황이 사이클이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그때 이제 좀 메꿔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가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뭐 어느 시장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건식 코타라든지 그리고 뭐 열전 소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어쨌든 계속 성장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쭉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죠. 이 기자 얘기는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증권 쪽에서 상장사니까 증권가에서 이 나인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나인테크 주가를 먼저 보면요. 네. 올해 4월에 3,400원 넘게 올랐는데 지금은 2,600원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오늘 2,685원, 1.3% 어제보다 올랐네요. 네. 좀 아무래도 캐즘 영향이 컸던 그쵸. 것 같고요. GL 리서치는 나인테크가 기존 사업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로도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열전 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도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으로는 1,80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리포트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네. 그로스 리서치는 다수 신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추가로 나인테크는 조립된 배터리를 모듈 또는 팩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해서 현재 고객사의 파일럿 장비를 납품한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내년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투자 감소를 예상한다고 했고요. 네. 또 지난 5월에 공시된 내용인데 전환사채 100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됐고 전환가액은 2,981억 원으로 해당 주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전환 청구 기간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그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버행 이슈를 체크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또 지적했습니다. 예, 2,900원이니까 지금 오늘 2,700원 가까이 좀 되니까 이거를 넘길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계속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오버행 그러니까 잠재 물량 출해 부담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 예, 증권가에서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전망치 혹시 나왔나요? 네, 1,800억 원 그리고 네.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대략 영업이익률 5% 정도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일반적인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는 거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사업 다각화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는 보고 거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가 돌아서는 거고 짧게 우리 이 기자 다녀오신 거 소감을 한 말씀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장 상황을 예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업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졌었는데 너무 다각화되는 게 아니냐. 네. 네.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결과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야 뭐 전고체 배터리 요 테마 약간성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전고체는 뭐 꿈의 배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국은 가야 될 길이고요. 이번 인천 화재 사건 때문에 아마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그러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캐즘을 극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협력 업체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나인테크도 좀 워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나자 미국 FDA 승인 국산 항암제 최초의 헤라디아 피트 유한의 가능성은 무한이답니다. 자, 오늘 저는 올림픽 금메달 솔직히 딴 거보다 이게 더 기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올림픽 얘기할 때 했지만 솔직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이제 우리 일상이랑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은 뒤로부터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기도 합니다. 기분은 뭐 솔직히 그때 응원할 땐 좋지만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그 미국 FDA 허가 국산 신약 현황인데 그동안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8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지금 LG화학의 팩티브부터 LG화학의 팩티브, LG화학이 지금 밑에 생명과학이 저기 들어가 있죠. LG생명과학에서 만든 팩티브라는 것이 항생제로 맨 처음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입니다. 그다음에 동아이스트의 10엑스트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적응증을 보면은 항생제, 혈우병 치료제, 수면장애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거는 저기 암에 걸리면 호중구가 감소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자가면역 질환 혈액제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대단한데 항암제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항암제가 물론 그 어떤 질병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죠. 작은 질병이라도 내 가족이 걸린 게 가장 큰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지금 항암제라는 이 지금 학문적으로 봤을 때 항암제가 어떻게 보면 최고봉, 최고로 마지막에 점령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인데 드디어 나온 겁니다. 지금 드디어 항암제로 첫 번째로 나왔다.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항암제는 우리가 항상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이 지금 2023년에 녹십자 알리글로도 대단해요. 여기도 지금 8년인가 도전해가지고 겨우 이끌어낸 그 대단한 어떤 끈질긴 끈기를 보여줬던 어떤 저 녹십자의 그 업력에 지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유한양행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을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유한양행이 이번에 지금 그 FDA 신약 허가를 받은 데는 다 이게 혼자 하는 이게 단체 게임입니다. 이게 단체 게임이에요. 이 양궁도 보시면은 뭐 개인 게임인 것 같지만 뒤에서 응원해주고 뭐 0점을 잡아주고 이런 코치진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그래요. 물론 또 우리나라 거를 같이 비교하기는 싫지만 뭐 HLB도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HLB도 병용요법으로 나갔는데 파트너사가 중국의 항서제약이에요. 근데 이제 뭐 중국 제약사라고 해서 무조건 무슨 뭐 떨어진다. 뭐 우리가 알리테모에서 워낙에 받은 그 이미지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중국 제품에 대해서 워낙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뭐 철심에 박혀가지고 막 다리를 막 뭐 평생 흉터를 지고 살아야 되니 뭐니
그런 게 있고 뭐 시멘트 넣은 음식도 막 옛날에 발견되고 이랬잖아요. 분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이오신, 제약 바이오신에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대단합니다. 지금 면역 항암제에서도 우리나라도 면역 항암제를 하나도 못 간 거를 지금 이 렉나자도 면역 항암제는 아니거든요. 표적 항암제지. 면역 항암제 쪽에서 중국계 처음으로 FDA 허가를 먼저 받아버렸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제약 바이오신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중국과 미국 파트너가 중국 파트너냐 미국 파트너가 다른 거죠. 지금 렉나자의 파트너는 미국의 얀센이고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지금 HLB 파트너는 중국의 항서제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얀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리브리반트라는 그 정맥주사제형의 이 이중항체 항암제를 이미 단독으로 FDA 허가를 받은 상태고 항서제약의 캄레리주맙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FDA 실사 부분에서 공장 실사 부분에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얀센에서는 공장 실사 부분에서 걸릴 게 없는 겁니다. 이미 공장 실사가 포함된 부분으로 FDA 허가를 받았어요, 리브리반트는.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파트너사가 있겠죠. 오스코텍에서 레이저 티닙의 본 물질을 이전한 겁니다. 그 지금 오스코텍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파이프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게 뭐 페이지 1, 2, 3 하니까 마치 그 마블의 MCU 세계관 같죠. 여기서 가장 진행이 많이 된 게 여기죠. 레이저 티닙이죠. 레이저 티닙이라는 물질명으로 유한양이 공정 제어를 통해서 만든 게 렉나자입니다. 그거를 이제 얀센에 또 기술 수출하여 지금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FDA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럼 이제 마일스톤이 이 오스코텍에도 떨어지게 되겠죠. 오스코텍이 이전의 물질을 최초의 물질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트너사가 이제 2명이 써 있습니다. 파트너스에서 유한, 그다음에 얀센 유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객체가 있는 겁니다. 오스코텍이 있고, 물론 더 가면은 오스코텍의 미국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스코텍이니까, 오스코텍 자회사니까 오스코텍과 유한양행과 얀센 이 세 객체의 협동 플레이가 지금 이것을 이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코텍도 결국에는 바이오 벤처 회사로서 자기가 할 만큼 다 하고 위로 넘겨서 성공의 어떤 씨앗을 뿌린 회사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중간 단계죠. 이 오스코텍의 물질을 유한양행이 받아서 유한양행이 세계로 진출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간에 있는 브릿지 역할이죠. 렉나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임상 3상 단계를 갖고 이 존슨앤존슨 파트너가 돼 있죠. 얀센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단독요법도 있습니다. 렉나자 단독요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허가를 받은 거는 렉나자랑 여기는 성분명으로 아미반타맙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아미반타맙을 성분명으로 한 제품명이 리브리반트입니다. 보통 출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제품명이 붙기 때문에 제품명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레이저 티닙이 성분명이지만 이제 렉나자로 나왔고, 렉나자가 미국에서는 제품명이 라지크루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독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렉나자. 그다음에 이 병용요법 글로벌 상상, 이 결과를 바탕으로 FDA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지금 요 렉나자 단독 이 글로벌 임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렉나자 단독의 힘으로도 만약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어쨌든 유한양의 파이프 라인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거는 여기입니다. 아까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GC 녹십자, ABL 바이오, 그리고 길리어드, 진스트로 바이오, 진츠 바이오. 자, GI 이노베이션. 자, 이런 회사들이에요. 오스코텍과 비슷한 그 유형의 회사들의 좋은 물질을 받아다가 유한양의 공정 제어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세계로 진출하게 하는 이 역할을 지금 이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한양은 이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경구용이고요. 그래서 알약입니다. 렉나자는 알약이고, 뭐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도 그러는데 1년에 8천만 원, 9천만 원 드는 거를 이 유한양행은 지금 무상 제공을 또 하기도 했었죠. 유일한 박사님의 그 어떤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 경구용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LG 렉나자라고 써 있는 것이고요. 경구용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이 파트너는 예, 존슨앤존슨의 요거는 뒤로 넘어갔군요. 이 지금 이번에 나온 거를 지금 메인 화면에 존슨앤존슨에 띄워놓은 거를 지금 번역한 겁니다.
리브리반트, 성분명은 아미반타맙이죠. 제품명이 리브리반트고요. 이 지금 라즈크루즈라는 이게 렉나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라즈크루즈로 팔릴 거예요. 그래서 병용해서 EGFR 돌연변이 진행성 폐암 환자를 위한 1차 화학요법이 없는 치료제를 미국에서 승인났다. 화학요법이 없는 거. 지금 플라우라2라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또 이걸 대응하려고,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이 굉장히 껄끄럽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방어를 쳐야 되죠. 근데 1세대 항암제를 끌고 왔어요. 화학요법을. 우리 머리털 다 빠지고 살 빠지고 막 정상세포까지 다 부시는 거. 그 화학요법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 경구용을 병용했을 때 지금 이 리브리반트랑 렉나자 병용요법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대신에 그게 있습니다. 화학요법은 1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화학요법을 무조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세대, 3세대가 안 들으면 1세대 화학항암제 다시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1세대 화학항암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화학요법을 같이 병용한 거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거부할 선택 옵션이 없을 땐 해야죠. 이건 암이라는 어떤 무시무시한 질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강조한 게 그거죠. 존슨앤존슨. 화학요법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리브리반트의 그 포장지입니다. 이 리브리반트는 정맥주사 제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피하주사 제형으로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시간, 6시간 걸릴 걸 5분 만에 다시 맞을 수 있는 또 그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죠. 껍질이죠. 이것도 경구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이제 병용요법을 통해서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어떤 병용요법, 이 공격을 막아낼 겁니다. 이 싸움이 앞으로 볼만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포사 임상 3상을 지금 그 근거로 해서 FDA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마리포사 임상 3상의 요 좀 초록이라고 하죠. 우리 처음에 할 때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그 그림이고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FDA가 뭘 보고 허가를 해줬는가? 결국에 타그리소를 깨부시는 결과를 보여줘야지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리포사는 스페인어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획기적인 3상 마리포사 연구에 따르면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리브리반트, 성분명 아미반타맙하고 라제르티닙, 이게 렉나자예요. 병용하면은 오시머티밉,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성분명입니다. 에 비해서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과물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왜 FDA가 승인했는가? 이 지금 환자 중에서 89%, 거의 90%죠. 90%는 굉장히 고위험 질병이나 임상력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FDA에서 그거를 주목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41%는 뇌전이. 지금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굉장히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뇌 전이가 40%가 이래요. 다 뇌로 가버려요. 그럼 뇌는 치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6%는 간으로 전이가 돼버리고요. 54%는 TP53. TP53이라는 건 원래 좋은 거예요. 좋은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버리면은 암세포의 증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인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대부분의 암, 거의 50% 이상의 암에서 TP53의 돌연변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다음에 70%는 ctDNA. 대부분의 암 환자의 혈액 속에는 ctDNA라는 이 종양 혈액이 흘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를 했는데도 ctDNA가 혈액에서 계속 검출이 된다. 치료가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90%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환자들에게 전부 다 리브리반트랑 렉나자 병용 한 군,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한 군, 그다음에 렉나자 단독 한 군, 이렇게 해서 세 군을 비교한 게 마리포사 임상 3상이에요. 뒤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진행 생존값입니다. 근데 무진행 생존값 중간값이죠. 미디언 PFS.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OS도 중요한데 전체 생존 기간이죠. 근데 전체 생존 기간은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암 환자가 중간에 외출을 하기는 어렵죠. 외출을 했다고 칩시다. 외출을 했는데 정말 운이 안 좋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것도 거기서 사망 기간으로 칩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생존 기간을 거기서 끝내는 거 맞죠? 교통사고로 어쨌든 사망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암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전체 생존 기간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근데 질병에 관한 거를 좀 더 중시한다고 하면은 이 PFS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준이 있어요. 종양의 크기가 20% 이상 넘게 안 올라가야 됩니다. 크기가 20% 이상
넘게 올라가면은 그건 발전된 거예요.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건 무진행 생존 기간이 끝난 거죠. 진행이 되지 않고 생존한 기간을 나타내는 게 무진행 생존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해라는 게 있는데 관해는 암의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암이 줄어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관해, 부분 관해나 완전 관해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PFS를 따진다. 그래서 이게 생존 기간입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있는데 중간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미반타마비랑 레이저 티닙을 병용했을 때 20.3개월이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오시머티닙을 했을 때 14.8개월이 나왔습니다. 6개월 앞섰습니다. 앞선 게 6개월 더 살았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2랑 12.9개월이죠. 이거는 TP53 동반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입니다. TP53이 아까 좋은 유전자인데 돌연변이가 생겨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아미반타마 레이저 티닙 병용 18.2개월, 오시머 티닙이 12.9개월. 이것도 6개월 이상 앞섰습니다. 그렇죠? 6개월 이상 더 살았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8.2랑 11. 18.2랑 11은 간전이 환자입니다. 간전이 환자가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용요법이 18.2개월인데 오시머티닙은 11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앞섰어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이거는 20.3, 14.8이죠. 이거는 ctDNA. 아까 이 환자의 혈액에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이 종양 유전자가 흐른다. 그러면 치료가 안 된 겁니다. 그 환자 중에서 20.3개월 대 14.8개월로 이것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자, 다 앞섰습니다. 모든 게 다 앞서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16.5 대 9. 이거 차이가 제일 크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는 ctDNA가 흐르는 환자, 원래 흐르는 환자. 이건 치료를 했는데도 2번을 했는데도 계속 혈액에서 흐르고 있는 환자입니다. 아주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16.5개월 대 9.1. 이거는 전체 절대값은 적죠. 왜냐하면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혈액이 흐른다는 거는 치료제가 잘 안 듣는다는 얘기니까 전체 생존기간 절대값은 작아요. 근데 거기서도 차이가 있죠. 더블 스코어이죠.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자, 모든 고위험군에서 전부 다 병용이 지금 오시머티닙을 앞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FDA가 통과를 시켜준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일한 박사님의 이 지금 일화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일화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제약회사의 최초 기업 공개. 보통 기업 공개를 꺼려요. 유한양은 솔직히 기업 공개 안 했어도 됐거든요. 유일한 박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최초의 기업 공개를 한 회사가 유한양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신데렐라. 자, 신데렐라 왜 나왔냐? 이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다 주도하고 하시는 분이 연세대학교 조병철 종양내과 교수님이시죠. 맨날 표현하는 게 렉나자 신데렐라가 리브리반트 왕자님을 만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로 깨부시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노래를 한번 불러야겠네요. 한 줄 매듭평. 신데렐라는 모진 고문을 받고 왕자님 만나려고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렉나자는 틀리네요. 렉나자 신데렐라는 어려서 리브리반트 왕자님을 만났고요.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 즉, 이 과충전은 화재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제가 지난 주말에 기사 링크 하나 전달드리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예. 이런 보도가 났어요. 중국산이라 불이 나는 게 맞느냐. 전기차 배터리 화재 국내산이 89%다. 이거는 제목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가요? 제목부터 어떤 잘못된 부분이요? 거고 전기차 화재고요. 전기차 화재가 났는데 그 89%에 이제 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니까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배터리가 89%가 국내산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고, 근데 배터리가 불량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국내에서는 2019년, 2020년에 이제 그 LG 화학의 그 코너에 들어갔던 그 배터리, 그게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리콜 처리하고 하면서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로 이제 손해를 갚아준 적이 있고, 그런 게 배터리 화재인 거고요. 그런 건은 지금 국내에서 보고된 게 그때 한 건밖에 없고,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돼 갖고는 뭐 쭉 얘기는 없었는데, 최근에 파라시스에서 화재가 발생된 케이스가 이게 충전 중도 아니고 55시간 주차되어 있는 와중에 처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 연기가 나다가 나중에 펑 터진 거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의 불량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크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는 처음 이 화재가 난 거지만 미국에서도 화재가 발생된 사례가 있고 중국에서도 3만 대 정도를 그 화재 위험 때문에 이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고요. 이 보도의 출처가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가기관통신인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유튜브에서 24시간을 돌렸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금 목적인 거잖아요. 아니 왜 민주당이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통신사가 중국 공산당을 위한 그런 프로파간다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홍보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지금 어떠한 의도를 좀 찾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추정이신 거죠? 아니요, 추정이 아니고, 아니요, 추정이 아니고 추정이 여기 아니에요? 기사에 이 보도에 명백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산도 같이 문제가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하고도 전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박 작가님이 극 분노하셨는데 예.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국내 전기차 브랜드에서 그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어떤 걸 쓰는지를 이제 공개해야 된다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를 했고 그 권고 사항을 이제 다 따라서 이제 배터리를 막 공개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공개해서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당연히 한국 배터리를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CATL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페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분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갖고 지금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연합뉴스를 줘갖고 연합뉴스에서 중국산 배터리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랑 똑같이 위험하니까 중국산 배터리 보고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을 완전 벗어난 거죠, 이거는. 그 비중을 따져보면 어떤가요? 그 중국 전기차 배터리 중에 중국산 비중.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중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전기차 화재 이꼬르 배터리 화재가 아니라니까요. 예, 차에 관련돼서 이제 주로 보면 그 준비해주신 표 내용 여쭤보려고 그거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제 국내산 배터리 좀 보시면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국산차의 경우에 이제 현대차가 11개 중에서 중국산 한 9%니까 1개 쓴다는 얘기고요. 기아에는 15종 중에서 이제 이게 2개 들어가는 거고 제네시스, GM은 아예 없고 수입차 중에서도 이제 지금 벤츠가 압도적으로 11개 중에서 73%니까 이제 한 8개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BMW 20%, 뭐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없고 폴스타, 푸조하고 DS 오토모빌이 한 100%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쭉 보도가 되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외제 수입 전기차는 아우디나 폭스바겐을 사야 되는구나 하고 재평가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저기 식당에 가서 이제 식당 가서 보면은 그 원산지가 나오잖아요. 김치는 이제 한국 거냐, 뭐 중국 거냐, 뭐 고기는 국내산이냐, 호주산이냐 이거 다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소비자들의 당연한 알 권리고 그 한 끼 10,000원짜리 그 식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원산지가 다 명백하게 표기가 되는데 지금 저거는 2천만 원, 4천만 원씩 하고 이 안전에 직결되는 그 배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그 원산지 표기 없이 뭘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전기차를 탔다는 게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였던 거죠. 이번 기회에 이제 화재 발생으로 인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밝혀지는 거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이거는 너무나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하이브리드차랑 PHEV 이쪽도 다 같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 배터리? 그 부분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요? 하이브리드나 PH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은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배터리긴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뭐 토론을 통해 갖고 이제 네. 그 나중에 선택할 이제 네.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되게 이제 이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적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뭐 국토교통부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국내산 배터리 얼마나 쓰는지 배터리의 중요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2대1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 말씀을 그렇게 되나요? 결론을 안 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2대1 TV에서 이제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갖고 현대차 열심히 많이 해주셨었죠. 현대 네. 기아차의 이제 전기차 플랜 특히 이제 중국산 배터리 쓰는 거는 지금 문제가 많다. 한국에 좋은 배터리가 많은데 왜 그 중국산 굳이 배터리를 쓰냐? 쓰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중국산 그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지급되는 거는 차등 지급해야 된다. 네.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는 한 푼 우리가 못 받은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또 2대1 TV에서 문제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언론들을 많이 움직였고 결국은 그게 이제 환경부도 움직였고 현대차도 움직여서 지금 나라를 바꾼 거잖아요. 네. 2대1 TV에 이 자리에 비해서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환경부하고 현대차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국산 배터리를 쓰는 걸로 해놓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현대차가 자신 있게 우리는 한국산 배터리를 위주로 해서 차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배터리 화재 기술력이 있어서 중국은 우리 한국산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처럼 이제 현대차도 중국 배터리 쓰는 그런 그 뭐랄까 이제 행렬에 동참해 있으면 네. 지금 이런 게 명백하게 밝혀지기는 어려운 거죠. 네. 우리 계속 이제 화재 얘기하다 보니까 예. 지난주에 또 포르투갈 쪽에서 야, 화재가 예, 예, 엄청 예. 크게 났다고 했는데 또 예. 이거 관련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잠깐 좀 보여주시면 네. 이제 포르투갈 전기차 화재로 주차된 200대 차량이 200대 이상 전소됐다는 이제 기사인데 저게 이제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차량하고 간격이 되게 촘촘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재가 난 거, 발생한 거는 이제 주차되어 있는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된 거니까 배터리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대가 다 전소가 된 거는 첫 번째로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두 번째는 차량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갖고 이게 쉽게 번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차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든 아니면은 뭐 그 말고 제3의 이유든 간에 이제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예. 그 화재의 그 이 피해 정도를 이제 크게 하느냐 좀 피해 정도를 줄이느냐는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소방 안전 장치가 잘 확보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됐던 게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불 시작돼가지고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 자연스레 이제 테슬라가 그래서 어떤 배터리 쓰는데 이렇게 시장이 집중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그렇습니다.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운전 중에 차량이 충돌해서 이제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배터리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내연기관차도 또 동일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전기인 문제인 가능성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충전기 가능성이 자체. 그러니까 많아요?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가정에서 화재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합선이라든지 네, 전기차 전기 콘센트 합선이라든지. 전기 콘센트 너무 많이 꽂아서 쓰지 네. 말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 누전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게 차로 옮겨 붙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고요. 배터리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거는 정차돼 있을 때, 주차돼 있을 때 그때 화재가 나는 게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청라 그 아파트 화재 사건이 네. 대표적으로 정차돼 있다가 화재가 발생한 거고, 최근에 이제 CATL이 그거는 파나소닉 배터리인데 그 건도 보면은 이제 그 어디더라? 그 용인에서 이제 주차돼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한 거고, 그건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처음에 이 뭐랄까 그 불길이 연기가 솟아난 게 이제 그 타이어 쪽에서 솟아났다는 거거든요. 처음 연기가 발생한 게. 그러니까 타이어에서 불이 발화 나서 지점이? 발화 지점이.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 아까 포르투갈에서 이제 불 난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는 렌트카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데 불이 난 거니까 이거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예.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다양한 형태의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테슬라 이렇게 쓰는데 네. 테슬라 외에 지금 벤츠가 그랬듯이 그 하위 업체 거를 몰래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케이스 불난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불난 게 아닐까. 아니고 뭐 CATL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건 사실 더 큰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이제 한중일 거를 섞어 쓴다 하고 뭉뚱그려서 발표를 했다가 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아니 그래 딴 데는 다 이제 모델별로 다 이제 공개를 하는데 너네 왜 모델별로 공개를 안 하냐고 기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의문 제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이겨갖고 이제 연식이나 모델 따라갖고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다 이제 얘기가 됐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내 차에 내 테슬라 차에는 어떤 배터리가 사용되는구나 하는 거를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자분들의 이제 좋은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배터리 얘기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용기 있게 제게 마이크를 내어주신 김정민 보도국장님이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네.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김정민 보도국장님께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기자란 질문을 하는 직업이다. 네. 인터뷰를 당하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아까 네. 민주당 그 이제 누구죠 네. 예, 국회의원 누구더라? 잠깐만요. 전용기 의원실. 아, 네. 전용기 의원실에 이제 보도자료 나오면 기자분들이 가서 전용기 의원실한테 그래 뭐 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그 중국 배터리를 찬양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지 못해 갖고 안달이십니까? 네. 그런 의도가 뭡니까라고 물어봐야 정상인 거거든요. 연합뉴스에서 24시간 그 이제 그 보도 내용을 클립을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돌렸는데 네. 이거를 꼭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네. 연합뉴스에서 24시간 이렇게 돌린 겁니까라는 불편한 질문,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사례가 우리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이혜라 앵커님께서 신율의 이제 이슈 메이커에서 이제 인터뷰를 당하게 하는 좋은 질문에 이제 정석을 보여주셨다는 이제 꼭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안도골 이제 민주당 의원이 와서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막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이혜라 이제 앵커님 기자님이 선진적 과세 금투세 선진적 과세인 거는 다 알고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 사모펀드의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문하시니까 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전에 그 질문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아, 예. 드렸었고요. 사전 질문지 없이 하신 거군요. 왜냐하면 예, 예. 어쨌든 저게 이제 대담이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 예. 정도는 예, 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출연자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했던 잘하셨습니다. 부분이었고 예. 좋은 질문을 계속 저도 작가님께 드릴 거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이제 대변해서 많은 분들께 전문가분들께 계속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어서 오늘 대주제가 배터리 화재 안정성과 K 하이니켈 배터리이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좀 장점인지 이런 부분들 내용을 좀 그러니까 정리해 이제 주시면 화재 좋겠습니다. 안전성 이제 문제인데 네. 요거 한번 띄워주시면 삼성증권 이제 작년 9월달 이제 그 리포트인데 중국 LFP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을 점령한다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리포트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완성차 업체가 이제 LFP를 주목하는 이유에서 이제
중국산 값싼 LFP가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 유럽 시장에서 되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보면 이제 통계를 보면은 유럽을 휩쓸었다는 LFP 배터리는 4%에 비중이, 예. 불과한 거죠. 96%는 다 NCM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나오는 중국 네. 수출 배터리가 LFP가 아니라 NCM이 주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LFP가 어쩌고 유럽을 석권하고 했던 얘기는 다 싹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4% 비중 수출 배터리 중국의 수출 CATL이 배터리는? 유럽에 수출할 때도 LFP가 아니고 다 NCM 배터리를 수출한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이제 아니 화재 안정성이 NCM은 화재가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화재 안전한 LFP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LFP로 못 가냐는 거죠. 그 얘기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밀도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건지 다시 예를 핵심은 들어주세요. 이제 결국은 이 에너지 밀도라는 게 이제 가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는 차량 성능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그래서 무게를 줄이려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반드시 써야 그래야 차량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LFP는 차량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제 ESS용은 쓸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거고요. 다 이게 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현대차에서 나온 자료인데 1,500kg 차량을 10% 경량했을 경우에 연비가 3.8% 개선이 되고 제동거리가 5%가 줄어들고 네. 가속 성능이 8%가 향상되고 차체 내부 수명은 1.7배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밀도 잘 챙기면 저렇게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가벼운 배터리를 넣으면 차량의 성능이 모든 부분에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LFP는 못 쓰고 네. NCM을 쓰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 그 설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명저 K 배터리 레볼루션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고요. 네, 다음 장 그림 한번 같더라고요. 예. 다음 장 한번 요것도 한번 넘겨주시고 더 중요한 얘기. 네. 요것도 한번 넘겨주시고 다음 도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의 이제 그래서 중요성이 이렇게 이제 그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거로 이제 동일 배터리일 경우에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고, 동일 용량일 경우에는 동일 무게일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 양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성능이 좋아지면서 보통 성능 좋아지면 가격도 덩달아서 가야 되잖아요.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성능이 우수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하이니켈 비중을 높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NCM 622 기준에서 보면 LFP보다 30% 정도 가격이 비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LFP가 가격이 30%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는 NCM 622 기준이고요. 여기서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LFP하고의 가격 격차가 점점 축소가 되다가 NCMA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제 NCM 후반반 니켈 함량이 90%까지 도달하면은 되면은 LFP보다 오히려 NCMA가 더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개발 방향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근데 이게 화재가 잘 나요. 이게 화재가 니켈 잘 함량이 나요. 높아지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NCM 양극재 중에서 이제 이 망간하고 이제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니까요. 네. 코발트하고 망간이 이제 수명하고 안정성을 이제 담보를 하는 거고, 니켈이 이제 출력을 담보하는 건데, 네. 니켈 함량을 높이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지만 대신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망간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이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해진단 말입니다. 화재가 그래서 잘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이제 NCM 811이나 NCM 9번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 없이 무작정 NCM 811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저렇게 폭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CM 줄이고 N을 높이다 보니까 구조가 위험해져서 더 그러니까 높아졌다라는 그 파라시스 같이 이제 듣보잡 애들은 이거를 다룰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지들이 무식하게 달아갖고 실어서 벤치에 넣어갖고 팔으니까 이렇게 폭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 배터리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하고 연합뉴스하고 같이 짬짬이 해갖고 중국산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갖고 그런 보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결국에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 니켈을 그러니까
잘 용량을 높여서 예.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을 갖추는 것, 그렇습니다. 가지는 것, 확보하는 것, 불이 안 이게 나게 패권을 그렇습니다. 좌우할 예. 것 같아요. 불이 안 나게 니켈 예. 함량을 높이는 그 기술이 그렇죠.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K 배터리의 가장 핵심 기술력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022년 9월 15일 네. 날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안 나오나요? 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이때 그 LNF가 미국 배터리 진출하려고 네. 했었는데 결국 불허가 됐어요.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해외로 유출했을 때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 경우에 네. 우리의 이제 하이니켈 그 양극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예. 해서 불허된 거예요. 네. 그만큼 이게 꽁꽁 보호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경쟁력 자원의 핵심이니까 미국 배터리 진출 불허된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만큼 거죠. 이게 중요한 예. 거고요. 다음 장에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기술로 국가정보원에서 보호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NIS 저게 이제 네. 국가정보원 이 마크거든요. 예. 지금 총 몇 개가 이제 지정되어 있냐 하면은 75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전기전자 부분에 지금 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배터리 관련된 거는 3개예요. 첫 번째가 이제 전기 자동차용 중대형 고에너지 밀도 파우치형 네. 265W 10kg 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짜리 그 배터리 만드는 기술. 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고 두 번째로 니켈 함량 80% 이상의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만드는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얘기 또 오늘 깊게 나눠봤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8월 21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잭슨홀 미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잭슨홀 미팅은 지금 사실은 전 세계 경제에 관심 있는, 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경제 이벤트가 이제 됐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니 옐런, 지금 파월 의장 전임 연준 의장이요. 연준 의장일 때 옐런 현재 지금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시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 참석해서 이렇게 참석한 경제학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네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는 잭슨홀 위치도 한번 보죠. 와이오밍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와이오밍주는 이제 미국의 중서부 쪽에 있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구글 사진으로 봤을 때 보면 굉장히 높은 이 산 밑에 바로 잭슨홀이라는 이 조그만 도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변이 다 뭐 아주 높은 산들을 둘러싸여 있는 아주 풍광이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해발 한 2,100m 고지가 되고 앞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인구가 10,000명 조금 넘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이제 잭슨홀이라는 이 잭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정표가 되겠고 그 다음 장 한번 보면은 이 잭슨홀의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요. 잭슨홀 이코노믹 심포지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잭슨홀 미팅의 공식적 이름은 잭슨홀 이코노믹 심포지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홍보하는 브로셔인데 거기 사진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잭슨홀의 어떤 전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유래를 조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은 1978년도에 덴버에서 덴버에서 경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잭슨홀이라는 이름 미팅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캔사스시티 연준에서 이 행사를 이제 주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게 78년도에 처음 덴버에서 이 행사가 열렸을 때는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 급도, 레벨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별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장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주최를 했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좀 꾀를 냈습니다. 자, 이 경제 심포지엄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 부상을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아주 대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이 인플레를 잡겠다고 나섰던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을 차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자, 그렇다면 폴 볼커 의장을 이 시골 마을의 행사에, 더군다나 여름 휴가철에 어떻게 참석을 시킬 것이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캔자스시티 연은에서 꾀를 낸 게 뭐였냐면 폴 볼커 의장이 송원 낚시 광이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폴 볼커 의장은 키가 거의 2m고요. 좀 아까 잠깐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이 장신인데다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역대 최대 수준의 최강도의 금리 인상 정책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었던 건데, 자, 이 화면은 아마 이 화면 포스터 보시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포스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브래드 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브래드 피트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였으니까 이 배우들이 이 계곡에서 플라이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너무 영상미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유명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 플라이 낚시를 하던 이 계곡, 이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데가 바로 잭슨홀입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 연준은행이 폴 볼커 의장이 송어 낚시 광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잭슨홀로 덴버에서 이 행사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 폴 볼커 의장이 참석하겠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게 1982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때부터 폴 볼커 의장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왔고, 주요 경제 석학들도 대거 참석을 하면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글로벌한 그런 경제 행사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확장이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건데요.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왜 잭슨홀 미팅이 이렇게 전 세계 경제인들, 투자자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관심을 모으는 그런 행사가 됐느냐? 이 잭슨홀 미팅의 이틀째 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8월 23일이 되겠죠. 미국 연준 의장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막대했던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자, 다시 그동안의 그 역대 연준 의장들이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2005년에 당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조만간 주택 경기 붐이 소멸되고 미국의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펀 의장의 뒤를 이어서 연준 의장이 된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 2010년도입니다. 금리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이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죠. 당연히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버냉키 의장이 이제 연임에 들어갔었는데, 역시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은 아시는 것처럼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텐트럼, 그러니까 시장 발작 상황도 그래서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충격을 줬던 그런 발언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보셨던 옐런 지금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연준 의장이었던 제롬 파월 의장이 2021년에 연준으로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발언을 합니다. 미국의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아시겠지만 그때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상황이었죠. 7%, 8%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발언을 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실기했다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잭슨홀 미팅 때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태도가 돌변을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역대 연준 의장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한 발언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경제인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된 거고, 이번 8월 22일 날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또 똑같은 상황, 잭슨홀 미팅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이제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이 다보스 포럼은 사실 이제는 그냥 부자들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했다 이런 가치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위상이 확 떨어진 거죠. 반면에 잭슨홀 미팅은 이런 연준 의장들의 발언 때문이라도 점점 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경제 행사,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영향 있는 경제 행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이제 어떤 발언을 할까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사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것이냐 매파적인 발언을 것이 사실 여기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시장이 이렇게 관망하는 것도 시장이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도 결국은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주목을 하면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2시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 다만 코스닥 쪽이 1%대 하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좀 네. 달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잭슨홀 미팅 결과 한번 같이 네. 보시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